지난 11월 3일 미국에서 치러진 대선 이후 지금까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선거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의 민주당 측이나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조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가 있다며 조지아주를 포함해서 여러 개의 주에 대해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재검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016년 대선 당시에도 그랬고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보여준 편파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수세에 몰고 가려는 일방적 몰아가기 식으로의 보도가 있었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편파적인 보도 내용을 우리나라의 언론도 그대로 받아서 보도해서 한국의 시청자들까지도 미국의 대선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언론은 날카로운 정치 비평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또 그와 동시에 공정해야 합니다. 보도에는 절대로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하지만 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유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이렇게 감정적이고 불리한 보도만 했던 것일까요? 선거운동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와 싸우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딥스테이트와 미국의 주류 언론과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브래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백악관 그리고 국회의사당 등이 있는 정치 1번지 워싱턴 DC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훨씬 이전인 과거에는 사람이 살기 힘든 늪지대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도 1789년 4월 30일 워싱턴 DC가 아닌 뉴욕 맨하탄의 한 건물에서 취임식을 갖기도 했었죠. 하지만 새롭게 태어난 미국 대통령의 주거지와 국회의사당 건물의 필요성을 느낀 조지 워싱턴은 당시 늪지대였던 워싱턴 DC를 선택하고 그곳에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800년에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건물이 완공되어서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 부부가 입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의 주거지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입법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사당에서도 1800년 11월에 첫 번째 국회가 소집되면서 워싱턴 DC는 과거 늪지대에서 그야말로 미국 전역에서 정치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정치 1번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워싱턴 DC에 모여든 정치인들은 미국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다른 사람은 끼어들 수 없는 자기들끼리만의 세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워싱턴 DC에 모여든 또 다른 부류가 있었죠.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항상 뉴스거리가 넘쳐나고 그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빼내서 기사거리를 찾아내는 언론인들이었습니다. 이 언론인들과 이들의 미디어들에게 잘못 보이면 정치인으로서의 생명도 끝이 난다고 하죠. 정치인들의 파워도 엄청나지만 언론인과 미디어의 파워도 역시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DC의 거리를 걷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현직 정치인과 또 정치인을 꿈꾸는 지망생, 거기에다 정치 로비스트, 또 이들을 대상으로 눈을 부릅뜨고 기사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온갖 종류의 언론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해 상대방의 비리와 부정과 도덕적 부패에 대한 정보를 언론인들에게 제공하고 그것을 받은 언론인들은 뉴스로 터뜨려서 돈도 벌며 생존하고 또 그런 정보를 미끼로 정치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복잡하고 권력을 향한 생존의 전쟁이 펼쳐지는 정글 같은 곳. 언론인과 언론사를 무시하는 정치인은 있을 수 없고 또 정보를 제공하는 정치인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서로 돕고 서로 이용하고 서로 배신하고 또다시 만나 야합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만의 엄청난 카르텔을 만들어낸 곳이 바로 워싱턴 DC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워싱턴 DC에서 진을 치고 배워야 하는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겉으로는 그 세력이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정치인들을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그림자 같은 거대한 권력 집단으로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이 거대 권력 집단을 바로 또 다른 딥스테이트,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 조직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2016년 미국의 45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앞두고 난데없이 나타난 도널드 트럼프는 그 카르텔에 끼어들지 않은 그저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기존의 정치인과 언론인들 간에 상식적으로 통했던 서로 주고받고 공생관계가 통하지 않는 이상한 인물이 워싱턴 DC에 나타난 것이죠. 이미 주도권을 잡고 있는 주류 언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 이방인의 등장은 난감하고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기존의 정치 공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나 경험이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광대처럼 정신 나간 소리나 찌꺼리는 사람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었죠. 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이미 오랫동안 워싱턴 DC의 정치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놀랍게도 지난 2016년 11월 9일 치러진 45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연히 선출될 줄만 알았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아주 보기 좋게 누르며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이변이 연출된 것입니다. 중대한 변화를 갈망하는 미국 국민들의 욕망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는 그동안 정치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의 언어는 직설적이고 거칠었지만 언론 카르텔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주류 언론인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때부터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보도 기능으로 가짜뉴스, 편파 보도 등을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를 밀어내기 위한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동안 줄곧 그가 백인 우월주의자이며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비판하지 않는다, 이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줄기차게 여러 곳에서 백인 우월주의 집단을 비판한다는 말을 해왔죠. 물론 언론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2020년 9월 30일 첫 대선 TV 토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자로부터 백인 우월주의자와 폭력단체를 규탄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그럴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후 미국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은 거의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를 규탄하는 것을 거부하고 프라우드 보이즈라는 단체에게 물러서서 대기하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프라우드 보이즈를 거론하며 뒤로 물러서서 대기하라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명백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를 규탄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언론사들은 이 사실만 쏙 뺀 채 수백만 명의 독자들에게 헤드라인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그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미디어 리서치 센터는 2020년 7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NBC, ABC, CBS 등 방송 3사의 저녁시간 뉴스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뉴스는 총 839분, 890건으로 바이든 후보 뉴스 269분, 91건보다 분량은 3배 이상 길고 건수는 약 9배 많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뉴스는 부정적인 내용이 92.4%, 모두 822건이었고 긍정적인 뉴스는 6.2%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 뉴스는 긍정적인 내용이 66%, 모두 60건이었습니다. 과연 트럼프에 비해서 바이든이 대외적으로 실수를 보이지 않고 철두철미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을까요? 바이든은 자신의 유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네 아내가 왜 너를 떠났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말하거나 공장 직원과 욕설 섞인 언쟁을 나누는 등의 모습을 보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들마다 주요 언론들은 그를 옹호하며 대신 변명해 주었죠. 바이든은 대본 없이 말하며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그는 파이터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실수들이 그가 인간미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식으로 보도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70대가 넘는 고령으로 인해서 건강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었습니다. 바이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강해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막판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치료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도하는 주요 언론들은 축하를 보내는 대신 대통령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며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바이든 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 무기력하거나 말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치매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었죠. 특히 그는 화상 유세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조지라고 잘못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가 조지 부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헷갈려 했던 것이라고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류 언론 전반에 걸친 각종 기사에서는 바이든이 조지 로페즈라고 하는 남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바이든이 조지라고 말했을 때는 인터뷰어에게 말을 건 것이라고 주장을 했죠. 진짜 사실은 아무도 조 바이든이 조지라고 말했을 때 과연 누구를 지칭하고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가 하면 속된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미국 주류 언론의 행태가 꼭 이와 같았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스캔들이 나오면 그것은 말 그대로 미국 전역을 떠들썩거리게 하는 거대한 스캔들로 다뤄집니다. 하지만 바이든 쪽에서 스캔들이 나오면 누가 그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부당하게 터뜨렸냐는 식으로 몰아가기도 하죠. 2019년 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몰고 온 속칭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사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었죠. 이 의혹으로 인해서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회사를 언급하며 2016년 우크라이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이든의 아들에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이렇게 잠시 언급되었을 뿐이죠. 하지만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지는 물론이고 언론들은 이런 맥락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가짜 뉴스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조를 구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먼저 보여준 뒤에 그 이후에 있었던 540자의 내용을 생략하고 바로 바이든의 아들을 언급하는 부분만을 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바이든의 아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짜집기를 한 것이죠. 이것도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이 중에서도 MSNBC 앵커 KT 턴은 최악의 거짓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을 조사해 줄 수 있겠느냐, 내 부탁 하나 들어주고 2020년 선거에 개입해 줄 수 있겠는가, 바이든 부통령은 나의 주요 정적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선거나 바이든이 상대인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겨우 누그러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지난 10월 14일 미국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뉴욕 포스트의 기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바이든이 부통령 재직 시절 아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기업인을 소개받았다고 보도하며 그 근거로 바이든의 아들 헌터의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에서 확보했다는 이메일들을 제시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업인 브리스마 홀딩스의 이사로 참여하면서 거액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바이든은 아들과 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밝혀왔었죠. 하지만 뉴욕 포스트의 이메일 공개 이후 바이든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헌터 바이든이 부친인 조 바이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기업에 대한 우크라이나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데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조 바이든이 중국 에너지 회사와의 사업에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노골적으로 외면하거나 그 사건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조 바이든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리서치 센터는 조 바이든 일가의 엄청난 스캔들이 폭로된 10월 14일부터 19일 아침까지 ABC, CBS, NBC는 총 51시간의 뉴스 방송 중에 단 14분 15초가량만을 이 스캔들을 보도하는데 할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10월 15일 CBS 진행자 마가렛 브레너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헌터 바이든의 이메일이 러시아의 해킹 공작이라는 추측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며 이 내용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에게 불리한 뉴스는 가리고 오히려 대리 변호했던 것이죠. MSNBC도 이 사건을 무시하다가 결국 10월 15일 아침 방송에서 이 사건을 거짓말로 치부했고 10월에 일어난 가장 바보 같은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이메일 사건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그 사건 자체를 검열하며 침묵하고 입증되지 않은 추측들로 사건의 요지를 흐리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파고들었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죠. 지금까지 예를 든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들일 뿐입니다. 이것 말고도 그동안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도널드 트럼프 한 사람을 향해서 보여주었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언론 보도들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들만큼이나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한 나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십 번, 아니 수천 번 찍어대는데 어찌 넘어가지 않을 장사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들의 뒤에서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의 주류 언론들과 맞서 싸워오며 고군분투해왔던 것입니다. 이른바 미디어와의 전쟁, 언론인들과의 전쟁, 늪과의 전쟁을 펼쳐왔던 것이죠. 지금까지 보셨듯이 미디어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가짜뉴스를 연일 끊임없이 보도하면 가짜가 진짜로 둔갑하고 진실을 영원히 땅속에 파묻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로 속이고 진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원하는 바이며 사탄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 권력을 형성하고 카르텔을 이루고 있는 미디어는 자기들에게 순종하고 거스르지 않는 지도자는 키우되 그 반대로 카르텔을 거부하고 진실을 말하는 지도자는 여지없이 도끼로 찍어냅니다. 그래서 주류 언론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며 눈을 뜨고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청맹관이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미디어가 그런 것은 아니죠. 비록 주류 언론은 아니지만 미디어 카르텔의 바깥에서 꾸준히 진실을 외치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브레드TV 같은 유튜브 개인 방송도 있지요. 물론 미국에도 가짜뉴스가 아닌 오직 진실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진실을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워싱턴 DC를 장악한 주류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의미하는 늪과의 전쟁. 과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이 전쟁은 그야말로 총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핏방울이 사방에 뿌려질 만큼 치열하고 처절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늪과의 전쟁에서 진실과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